정신병을 고치는 거의 기본이 의식의 연결이거든요. 의식의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고치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왜 그랬던가를 아는 순간, 알고 나면 몰랐기 때문에 깝깝해서 무지해서 불안해서 했던 행동들을 멈추게 되면서 고쳐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모호하게 알았거나 몰랐거나 하는 어떤 자기 내적 원인을 의식에 떠올리면 그 순간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뭐 비유적인 의미에서 애들 다 정신병자잖아요. 이건 잘하셔야 돼요. 편집. 요건 편집. 그래서 애들이 뭐 당연하게도 어른도 힘든데 뭐 어째 보면 어른도 덩치만큼 애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많죠. 그냥 덩치는 크고 나이는 먹었고 할 일은 사회적으로 복잡한 일을 하고 있으나 어떤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는 성장을 청소년기에서 멈춰버린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서 어른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하고 애들이 성장기에 겪는 문제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마치 우리가 어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의식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치유가 돼버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도 고통스럽죠. 아이들도 매일 즐겁기만 한 건 아니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자기의 어떤 상태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초월한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성장통에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이 때 그 나이 때 고유한 어떤 병리 상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것이 그야말로 외과적 물리적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외과 물리적 문제가 아닌,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다 이런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마음의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과 문제조차도, 실은 오장육부의 기능 문제조차도 심리 상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당장 화나면 소화불량 걸리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오랫동안 긴 화를 참으면 막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그런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항생제 먹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문제가 풀려야 되는 일이고, 그 문제가 문제였다는 걸 알아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장군깨물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째 보면 살면서 우리가 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늘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늘 필요한 거다. 결국 자유의 철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자기 행위 동기를 알아야 자유로워진다라고 했던 그것도 의식의 연결인 거죠. 그게 바로 의식의 연결인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감정에서 비롯됐나, 어떤 욕망에서 비롯됐나, 그 욕망은 나의 어떤 성향과 관계되어 있나, 그 성향은 나의 어떤 운명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나, 그 운명은 어디서 왔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과정이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표현되는 거고, 그 자각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걸 돌아보기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돌아보기라고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물론 매일 있습니다만, 실은 교사나 또 특히 발도르프 교사들은 소위 말하는 돌아보기라고 하는 거는 어느 특정한 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돌아보기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로 자기 상태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자유의 철학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제 3장까지 했나요? 네. 사고가 뭐다까지 했습니다. 그죠? 사고가 뭐다. 자,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거는 사고 그 자체가 창조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자체가 아니라 이성 너머에 있는 배후의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고의 맞은편에 서 있는 거는 뭐냐? 감각인 거죠.
조금 전에도 인간의 이중적 삼원성이라고 할 때 한쪽은 영적 상태에 대해서 했고 한쪽은 감각이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렇게 나눴던 것처럼 사고의 맞은편에 있는 것은 감각이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감각이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우리가 얻게 된 알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지각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용어를 조금 귀찮더라도 좀 따박따박 용어 한 개 한 개를 구별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 감각이 있다. 감각은 영어로 센스죠. 감각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지각이라고 하고, 지각은 영어로 하면 퍼셉트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퍼. 셉트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죠? 근데 센스라고 하는 것도 어근을 좀 알면, 야, 진짜 언어라고 하는 게 누가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언어는 자의적으로 만들 수가 당연히 없는 거고, 누군가 만약에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손치자면, 그 사람은 뭐 대천사거나, 정말 신의 뭐 화신이거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묘하게, 사실은 제가 아까 언어가 세상을 왜곡시킵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만 한 건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자 왜곡하는 창이 두 개의 역할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해하는 어떤 역할을 끌어주는 것도 사실 대부분의 그 언어화되어 있는 상태의 실제 작용의 뜻이 언어에 기본적으로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제대로 배웠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 이런 물음들은 상당히 사라집니다. 정의라고 하는 글자 속에 정의가 뭔지에 대한 인류의 고민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자 알고 의자 알면, 글자 한자 한자를 알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걸 정의라고 적어도 인류가 역사적으로 규정해 왔구나 하는 것은 글자 그 자체를 알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문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선입관을 하나 떼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표현 문자, 표현 문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구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리적으로 이 세상에는 표음성만 있거나 표이성만 있는 문자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문자는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쪽으로 더 확장됐는가 뿐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문을 표의 문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표의성의 기초가 되는 건 부수고, 특히 상형 부수가 표의성의 기초가 되는 건데, 전체 한문 중에서 상형 문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도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95%는 소위 표음성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문을 표의 문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그럼 표음 문자인가? 아니라고 제가 밝혔잖아요. 아니다. 저것도 자연의 어떤 기운에 대한 인간의 느낌을 형성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언어에 대한 일반 이론에서 자음은 대상을 형성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나왔고, 모음은 타고난 기본 감정, 의지적인 기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모음은 진짜 타고납니다. 모음은 그냥 타고나는 거고, 이 우주의 소리예요. 모음은. 자음은 자연 환경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은 다른데, 그래서 어떤 언어가 자음이 발달되어 있다 혹은 모음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심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도 있어요. 이 센스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 SE 이거 자체가 어근적으로는 뭔가 하면 쪼갠다는 겁니다. 세그먼트, 세퍼레이트 이런 거죠. SE 자체가 쪼갠다는 거기 때문에 시멘트는 쪼갠 걸 붙인다는 거고, 시멘트 이런 거는 붙인다는 거, 뒤에 있는 멘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N자가 들어가면 관념 처리를 하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자를 중심으로 SE잖아. 세상을 쪼개보는 게 감각이에요. 감각의 정의 자체가, 어근적 정의 자체가 세상을 쪼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쪼갠다. 세상을 저렇게 쪼개다 보니, 쪼개서 인식하다 보니 인식의 성격 자체도 퍼셉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퍼라고 하는 개별자, 제가 아까 퍼서는
인디비주얼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퍼슨에는 통합적인 어떤 이게 없어. 통합 질서가 없는 거야. 통합 질서가 없고 낱낱이 분리된 채로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퍼셉트예요. 낱낱이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퍼셉트입니다. 예컨대 빨간색을 보면 식욕이 돋는다. 이거는 통합적인 인식이에요. 색에 대한 감각하고 식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리적 상태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통합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하고 욕망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거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연결을 못 하겠지. 어떤 색깔이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모르더라도 느낄 수는 있겠죠.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느낄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우리의 감각과 그 감각을 이렇게 언어화해 놓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딱 그 정도만큼 우리는 세계를 분할 인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분할해서 인식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3번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고는 통합하는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은 지금 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분리해서 이해했던가, 또 그 분리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던가 하는 게 요 4번 지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요 항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슈타이너는 우리가 대상을 관찰할 때 여기서 이미 사고가 들어가는데, 사고가 들어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고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이제 감각이 1차적으로 먼저 작용을 하죠. 그러면 근데 사고가 들어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촉각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촉각을 느끼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이 느낌이, 내가 손으로 느끼는 이 느낌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지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심상이죠. 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떠오른다는 거야. 뭐가 떠오르는데 요거는 감각 더하기 사고가 같이 작용한 거라는 거예요. 감각 혼자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감각은 대단히 기계적인 능력이고, 이 감각이 느낀 것을 관념화하는 것은 사고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작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관념화가 된다. 관념화, 의식 속에 떠오른다는 거야. 의식 속에 떠오르는데 초보적인 상태에서의 사고작용은 감각을 1차적으로 이미지화한다. 이게 바로 심상이다. 심상이 떠오른다. 이 심상이 떠오른 것에도, 이 심상에도 이제 두 가지가 막 들어갑니다. 하나는 표상이 떠오른다. 하나는 형상이 떠오른다. 표상과 형상. 두 가지 종류의 심상이 떠오른다. 요때 표상과 형상은 또 성질이 굉장히 다른 것들이에요. 인지학에서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생의 기억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생기억. 나는 무자각이지만 전생기억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내 영속에 전생기억이 포함이 돼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각했을 때 전생기억이 그 감각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호출된다는 거예요. 호출이 되긴 되는데 뚜렷한 방식으로 호출되지 않겠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호출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전생에서 호출되는 그 상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내가 용어 얘기를 한 개 한 개 해나가면서 강의를 하기에는 강의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용어 정리집을 좀 보세요. 보통 일반 철학에서도 우리나라는 발도르프계 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계에서도 학계에서도 번역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right 혹은 justice. justice는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번역하죠. reason은 보통 이성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reasonable, 이거를 예컨대 reasonable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다. 그럼 물론 번역자는 문맥에 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는 적합하다 그러고, 어디서는 적절하다 그러고, 어디서는 이성적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타당하다 그러고, 미안하지만 한문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영어 단어를 여러 개 한국어로 바꾸기도 하고 거꾸로도 하죠. 여러 개의 영어 단어를
한 개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쓰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이유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유를 낱낱이 안 밝혀주면 번역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학계에서도 표상이라고 번역되는 것들을 쓸 때 보통 심볼도 표상이라고 번역해요. 아이디어, 요것도 표상이라고 번역합니다. 리프레젠테이션, 요것도 표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세 개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일반적인 책을 볼 때도 표상이란 말이 나왔을 때 셋 중에 뭐로 써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인지학에서 쓰는 표상은 셋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셋 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독특한 맥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지학에서는 멘탈 픽처라고 합니다. 감각이 작용을 했다. 여기에 그러면 심상이 끼어든다. 여기에 이미지가 끼어드는 겁니다. 감각을 느꼈다. 이미지가 끼어든다. 그 이미지를 요리조리 처리를 해서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알의 어떤 그 초보적인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상태의 알무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요 이미지가 두 종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요 두 종류의 이미지가 하나는 표상, 하나는 형상. 요 책에 번역되어 있기로 표상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도 이렇게 씁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적절한 번역을 낱낱이 다 찾아내서 새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저를 3년만 유급 휴가를 시켜주시면 기금 모아서 저 마늘과 쑥을 주고 동굴에 3년만 유폐를 시켜주시면 다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시간 진짜 많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라서 눈에 딱 띄는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꿔도 사회적 합의가 바로 될 수 있는 어떤 용어들 그런 몇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이거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도 할 수 없이 씁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아주 심플해요. 이거는 멘탈 픽처예요. 멘탈 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센스 픽처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센스에서 출발했는데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야.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성질이 음양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지. 얘는 음적인 애고 얘는 양적인 애라는 거야. 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메모리라는 거예요. 메모리가 호출됐다. 즉, 근데 애가 첫 경험하는데 메모리가 어디 있어? 그게 전생기억이라는 거죠. 전생기억에서 영향받은 어떤 상이 떠오른다. 이게 이미 정형화되고 고정화되어 있던 정보가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음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 근데 어차피 이게 애매모호하게 떠오른단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알 듯 말 듯 모르잖아.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조건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거든. 내가 모르는 걸 이해하고 싶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상상합니다. 최대한 상상을 가미를 시켜버려요,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뭔지 알 듯 말 듯한데 잘 모르겠다. 그냥 알고는 싶어. 그럼 상상을 가미해가지고 전체 상을 그려버린다는 거예요. 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가미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러면 기억과 상상이라고 우리가 해놓고 보면 이건 말 그대로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형상이라고 표기된 거는 이미지네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상상을 증폭시킨 걸 얘기하는 거고 표상이라고 얘기된 거는 메모리, remember the mental picture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인 거죠, 음양. 두 개는 확실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쪽은 신경, 뼈 이런 거하고 연결하고 반감 이런 거하고 연결하고 이쪽은 피근육 그 다음에 동감 이런 거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표상과 형상이 힘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를 감각이 물리적인 생리적인 기관이니까 생리적 기관에 의해서 세계를 일단 쪼개서 경험을 하면 안에서 두 종류의 상이 떠올라. 이 두 종류의 상을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최초의 알을 만들어내.
그게 지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사고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가 대상물을 향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했다 그런다. 사고가 대상물의 성격을 향해서 뭘 인식하면 객체를 인식했다고 한다. 또 사고가 자신에게 향하면 주체를 인식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그 자체는 주체 객체를 넘어서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사고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 통념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날카롭게 찌르는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주체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체인 것처럼 나타난다. 데카르트가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정리한다. 이 문장에서 나는 생각한다. 이 나를 뭐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데카르트도 오성훈 이상을 생각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주체를 설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주체가 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슈타인은 거꾸로 생각의 주체가 나 아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고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사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인 때에는 그 생각이 나라고 하는 주체가 만들어낸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했다는 거지. 착각하게끔 유도했다는 거예요. 사고의 미숙이 에고가 생각한다고 착각하게끔 유도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에고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는 사고고 내 밖에 있고 물론 내 안에도 있죠.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이 상호작용해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감각의 장애, 방해, 왜고 이런 과정들하고 막 섞이는 과정에서 에고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실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는 필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가 빨간색이라고 느끼는 거는 내 눈 구조 때문에 그렇다. 빨간 게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망막의 구조, 간단히 말하면 내가 빨간 거로 보이는 저게 메뚜기 눈에도 빨간 거로 보일까? 소의 눈에도 빨간 거로 보일까? 나는 틀림없이 이걸 빨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눈이기 때문에 빨간 거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는데 그게 파리의 귀에도 시끄러울까? 모기의 귀에도 시끄러울까? 새들의 귀에도 시끄러울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보는 눈은 그 자체가 이미 다 주관적인 거야. 우리가 객관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도 다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각을 통해 가지고 지각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각 형상이 만들어지죠. 지각 형상. 이 지각 형상을 다시 내면화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상징, 기호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 책에서는 표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때는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이미 멘탈 픽처도 표상이라고 하고 심볼도 표상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전부 막 끌어다 붙여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엉터리 번역인 거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같은 말을 두 개의 다른 원어에 써야 됐다면 반드시 역주를 달아줘야 되고 역주 없이 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우리 세대가 다 한문 문명이잖아. 언제부터? 1968년도 한글 전용할 때부터. 그 이후 세대들은 교육적으로는 다 한문 문명이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상의 관념화로부터 대개의 일반적인 언어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명칭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상태 명칭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건 전부 지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언어에 기대고 있는 것들은 다 꿈같은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상이 아니다.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면 그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째 보면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못 벗어난다. 애초에 못 벗어난다. 애초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틀을 우리는 타고 태어났다. 는 거를 처음으로 진지 모드로 얘기한 사람이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선험적 오선 판단 범주, 선험적 감성 판단 범주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선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야.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고 상관없이 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틀을 타고 태어났다.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틀을 타고 태어났다. 이게 선험적 감성 판단 범주, 오선 판단 범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는 절대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벗어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인식했다라고 까불어도 그건 전부 선험적 구조 한계 안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를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칸트의 물 자체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 과정과 내용을 알 뿐이지 사물 그 자체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칸트는 우리는 감각지각의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못 벗어나는 거 맞습니다. 소위 오성과 이성의 범주까지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칸트는 뭐 영성을 인정하고 수행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자유철학을 정독을 하시는 분들은 칸트 비판하는 대목에서 슈타이너가 한숨을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칸트도 죽는 순간에는 알았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영이 딱 돼버린 순간에는 내가 평생에 한 말이 헛소리였네 하는 거를 영으로서 체험을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사람이 숨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실제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식하고 보편적 영하고가 딱 교우하는 순간이거든요. 딱 교우합니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는 임사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로 죽는 과정. 혹은 죽다 깨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숨 끊어졌는데 깨어난 사람도 있고, 뇌사 판정 받았는데 깨어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라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사후세계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멈춘 상태, 생리가 멈추면 감각이 멈추잖아요. 감각은 멈췄는데 의식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 감각이 멈추고도 작동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영이죠, 뭐.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체험하고, 뭐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살아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그 영적 의식으로 체험했던 게 그대로 저장된 거지, 메모리로. 그건 사후 세계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에서 본 세계예요. 그 상태에서 본 세계지 다른 세계를 본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태를 보더라도 감각적으로 보고 있을 때하고 영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똑같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감각적으로 본다는 건 눈으로 보고 이 촉감으로 감지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이 상태를. 자, 우리가 어떤 그림 한 장을 볼 때도 쉽게 말해서 감각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보고 감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인간의 고통의 문제, 역사의 문제, 어떤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감각을 넘어서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때로는 이성의 눈일 수도 있고 영적인 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고호라는 작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근데 고호가 그린 그 구두 장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농부의 장화를 진짜로 그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을 알 겁니다. 장화를 그려놨는데, 그 고호가 살던 시대의 농부들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떤 심리의 상태를 그 신발 하나가 다 표현해 주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장화를 그려놨는데 울컥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 장화를 보면. 왜 해진 구두 하나에서 우리는 많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해진 주름살의 묘사 그 자체가 어떤 특정 감성을 일으키게끔 고흐는 의도했겠죠. 그 의도가 잘 재현이 돼서 이제 보는 사람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 고흐의 장화라고 하는 그 작품을 놓고 일종의 이제 감상평을 쓴 게 있는데 무려 800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감상평 써봐. 장화네. 그러니까 뭘 느끼냐고. 아니, 낡았네. 그럼 뭘 느꼈냐고. 저거 신고 다니는 사람 좀 불쌍하겠네. 또, 더 이상 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보는 장화하고 800페이지를 쓴 하이데거가 본 장화는 다른 장화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봤는데 다른 걸 본 거잖아요. 다른 걸 본 거죠. 그러면 800페이지를 쓴 하이데거는 세 줄밖에 감상평을 쓸 수 없는 사람에 비해서 뭔가 다른 인식기관이 발달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감각기관이 있듯이 이성적 기관이 있듯이 영적인 감각기관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기관도.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아니지만 고차세계인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슈타인의 수행서에 보면 영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기관이 자기 안에서 개발되고 깨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가면 저기 등짝에 어느 차크라 몇 번에 연꽃이 열 몇 개 피어나고 어느 수준이 되면 명치에 연꽃이 몇 개가 배전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물리적 연꽃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은유입니다. 그거는 완벽한 은유고 어떤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굳이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기감으로 뭐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평소에 상기돼 있다거나 안정돼 있다거나 이 정도 느끼잖아요. 이 정도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단전이 작동한다는 것은 일종의 생리적인 욕망 중심으로 대상 경험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단전이 작동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반응한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을 딱 봤을 때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 여기 있잖아. 가슴이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가슴이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그 가슴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오장육부역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보면 그 차크라에 대한 얘기가 쭉 차크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또 물리적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리적이고 물리적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종류의 기관이, 인식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을 봤지만 그냥 물리적 감각기관으로만 본 사람하고 좀 다른 눈이 트인 사람이 본 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뭐 하이데거를 할지라도, 하이데거 양을 아무리 800페이지를 썼다 할지라도 하이데거도 영안이 트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많은 묘사들, 서술들 안에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영안이 트인 사람이 있었다면 또 다른 글을 써내게 되겠죠.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다. 요거는 어떻게 좀 확실하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렇게 굴러간다. 사장의 얘기는 그게 답니다. 이걸 옛날에는 왜 이해 못했을까? 그래서 이래서 칸트의 불가지론이 나오는 겁니다. 칸트는 한마디로 우리는 지각 이상 못 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퍼셉트하고 이 퍼셉트, 모든 철학자들이 지각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지각에 매여 있는 이상은 우리는 세상을 오류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계속 노력한 것이 컨셉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컨셉은 이 컨이잖아요. 컨이라고 하는 건 함께. 나 혼자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는
합의할 수 있는, 즉 보편성에 가까운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사의 끝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 같은 철학이 백날 컴 해봤자 이것은 많은 퍼에 불과하다. 이건 다수의 동의에 불과한 거지. 존재적 한계를 뛰어넘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인간은 그래서 퍼를 더해가지고 컨을 찾아내는 식으로, 즉 양적인 집합이죠. 질적인 초월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라고 안심을 하죠. 맞잖아요. 맞다라고 안심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권위의 작용입니다. 국가가 라이센스 발급해 주는 거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라이센스 발급해 주는 게 왜 권위를 가지지? 법에 의해 뒷받침이 되니까. 법은 왜 권위를 가지지? 권력이니까.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지? 다수성에서 나오잖아. 다수성에서. 다수가 그렇다고 인정하면, 제가 그 일반성 보편성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서는 그게 정당하게 돼. 정당하다고 보장되면 힘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뭐 궁극 진리 문제는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해줘. 그러면 안심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안심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게 되나? 그게 그렇게 안심하고 써먹을 수 있다고 해서 두 가지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칸트의 일관된 생각인 거죠. 백날 컨셉 만들어봤자 기초가 이거인 이상은, 실적으로 기초가 퍼셉트였다면 컨셉은 집합적 퍼셉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칸트같이 철저한 사람들은 컨셉도 표상이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지만, 그래서 쇼펜하우어, 칸트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표상이다라고 해버립니다. 인간은 진리인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때 그 추상은 슈타인더가 얘기한 추상이에요? 아니요. 리프레젠테이션, 심볼 이런 의미로. 모든 것은 표상이다라고 그냥 퉁쳐버리는 근대 사상가들.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진선미를 하나씩 공략한 각각의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뭐 현대철학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래서 그 애들 수준의 퍼셉트에서 사회적 수준의 컨셉트로 넘어가는 정도를, 이걸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개념이잖아요. 일단 개념이 확보가 되면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힘, 그게 논리거든요. 그걸 논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에 맞는 걸 논리라고 하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결과 관계로 형태를 배열할 수 있으면 그걸 인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개념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개념을 원료 삼아서 논리의 망을 짜는 거죠. 이렇게 개념과 논리로 세계를 재구성하면 이걸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성은 뭐냐? 개념을 만들어내는 힘, 그걸 오성이라고 그래요. 개념화하는 힘, 그걸 오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자, 만약에 선제 해장국을 어린애가 먹었다.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10명이 물어보면 10명 다 제각각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제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퍼센트잖아요. 그 자기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다 제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 걔들한테 뭔가 추상적인 공통 언어를, 그 느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공통 개념을 주는 거. 이게 개념화하는 겁니다. 해장국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 속에 10명의 아이들이 제각각 표현한 게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렇게 정의된 언어를 주는 거, 그게 개념화예요. 그게 개념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화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 이질적인 것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내는, 즉 추상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범위를 제시해주는 걸 개념이라고 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죠. 그렇게 추상화와 동의를 통해서, 추상화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개념이 만들어지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인과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논리의 망 속에 개념을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오성이라고 하는데, 오성은 이 오자를 쓰잖아요.
제가 한문만 잘 이해해도 글자만 잘 이해해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이 오자가 위에는 다섯 오자죠. 밑에는 입구자죠. 아까 제가 입구자는 원방각 합이다 그랬죠. 다섯 오는 오행어로는 뭔가요? 오행어로 토잖아요. 토잖아요. 이거 원방각에 이것도 방이라고 보면 이것도 토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종합이에요. 토는 종합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거는 마음신변이잖아요. 종합했다. 다 끌어모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하 새로운 이해가 딱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지각들이 있는데 10개의 지각들을 다 표현해줄 수 있는 한 개의 범주를 딱 만들어낸 거지. 그게 개념화입니다. 이 개념화는 반드시 구체적인 체험과 구체적인 어떤 각각 개개인들의 느낌과 체험을 생략해버려야만 개념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살려주고는 개념화할 수가 없는 거죠. 구체성을 생략하는 과정으로 구체성을 생략한다. 이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구체성을 생략하는 거, 구체적 개별적 특징들을 생략해버리고 공통점만 따가지고 여기에 어떤 언어 명칭을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능력이거든.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각자 다 다른 것 같은 사람들 10명을 앉혀놓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순간적으로 캐치해가지고 하나의 언어로 딱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벌써 엄청난 사고가 굴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화를 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어떤 내적인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걸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 개념이 자의적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념이라면. 그래서 개념 설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어떤 것이 우수하다는 것의 증거가 뭔가, 우수하다 혹은 진화됐다는 것의 증거는 더욱 복잡한 것을 더욱 질서 있게 더욱 심플하게 다룰 줄 아는 거거든요. 그게 우수함의 바로미터거든. 기준이에요. 우수함이란 무엇인가? 더 복잡한 것을 금방 얘기했듯이 더 질서 있게 간단하게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개념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유를 발달시키는 것도 개념화 능력에 굉장히 의지합니다. 개념화를 못한다는 것은 고급 사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념화를 잘하려면 언어 실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번역 엉터리 막 이런 거, 이게 개념화가 안 돼. 이런 수준이면 개념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글, 한문, 이거 잘 우리가 모른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통탄스러운 일인가 하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을 잘 이해하거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활 현실을 스스로 개념화 해내는 능력이 안 붙어요. 그럼 삶에 대한 통제력, 조절력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수준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경쟁, 세계적 경쟁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창조는 딴 게 아니고 새 개념 만들어내는 사람이 창조하는 거야. 새로운 개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이걸 새롭게 개념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 능력이 문명 설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개념화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거의 90%는 언어 능력에 달렸어요. 언어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의 한 과목 100점 만점에 100점, 얘도 100점, 쟤도 100점,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언어는 모든 것에 기초. 언어는 모든 과목의 기초인 거지. 언어가 그냥 10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가 되면서 언어 발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시기에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니까 문자 가르치는 걸 늦춰가지고 하는 거고, 더 자세히 언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더 예민하게 키우기 위해서 늦추는 거지, 얼렁뚱땅 안 하기 위해서 늦추는 거지, 귀찮아서 늦추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1학년 때 유아 때 문자 막 배우고 그러는 거를 3학년 때 10살 때 배우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언어하고 자기의 체험하고 연결되는 걸 충분히 느끼라는 거거든요. 이 자음이, 이 모음이 어떤 감정, 어떤 체험하고 연결되어 있나를 느끼라는 거예요. 성격화를 충분히 해줘서 언어에 대한 어떤 충분한 내적 상을 가지도록
해준 다음에 문자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문자가 자기의 체험, 자기의 감성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밀집 정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가 내용을 풍부하게 가질 거 아니에요. 기초낱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용이 풍부한 기초낱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개념화 능력이 생겨요. 성격화된 알므로서의 기초낱말에 대한 풍성한 체험 감성적 이해가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개념화 능력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료고 이걸 추상화시킨 게 개념이니까. 근데 추상화를 하려면 구체적인 것들의 특징을 세심히 알아야 되거든. 세심히 알아야 공통점을 뽑아내지.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언어 능력이 거의 뭐 그거 심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달렸다 일 정도면 모든 것이 달렸다. 인간의 의식 발달에 거의 중요한 부분 다 언어 발달에 달려 있다. 근데 우리는 언어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죠. 어쨌든 개념은 나중에는 극복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선은 개념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자. 개념 능력이 없으면 인간이 자기의 감정적인 주관성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말로는 이해해도 정말 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세계는 점점점 개념적인 질서에 의해서 굴러가거든요. 분명히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의 발달이거든. 그래서 개념이 있으면 그 다음 논리가 있습니다. 개념이 벽돌이라면 논리는 일종의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설계하는 이 기초 설계도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념 논리가 거의 답니다. 개념 논리가 되면 이거에 입각해서 이거를 아주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오는 게 계산. 그리고 다시 이걸 확장적으로 다루는 방편으로 들어오는 게 추론.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에 기초해 가지고 사고 실험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미세한 것도 잘 다루고 개념 논리가 정확한 속에서 미세한 것도 잘 다루고 확장적인 것도 잘 다루고 왔다 갔다 이런 걸 다 잘한다. 요런 걸 잘하면 요거 잘하면 이걸 통틀어서 자 요까지는 오성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고 스타트를 오성이 시켜주는 거죠. 스타트를 오성이 시켜주면 이 오성을 가지고 노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이 가지고 노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개념은 언어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정확하게 쓴다 그럴 때 우리는 로직 그러잖아요. 언어가 적합한 걸 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논리라고도 하지만 이성이라고도 하고 언어를 로고스라고도 하죠. 태초의 말씀도 로고스라 그러죠. 요거하고 어근이 똑같은 게 랭귀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정확한 걸 로지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지컬하다고 얘기하고 논리가 정확한 걸 리저너블하다라고 합니다. R-E-A-S-O-N 리전. 이 리전이라고 하는 인과율적 배열을 잘했다는 거예요. 인과율적 배열에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리저너블하다는 거.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걸 레이셔널하다 그래요. 레이쇼 이거 비율이잖아요. 비율 잘 찾아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말로 이성적이라고 번역되는 영어도 로지컬한 것도 이성적이라고 번역하고 리저너블한 것도 이성적이라고 번역, 레이셔널한 것도 이성적이라고 번역하는데 셋 다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또 실제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서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런 과정들이 굴러갑니다. 이제 요렇게 굴러가는 요 과정들은 오성하고 구별해서 오성을 기초로 활용하는 과정이니까 굳이 오성과 이성을 구별한다면 요게 오성, 요게 이성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되면 이 결과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는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기초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가면 판단력이 나오죠. 판단을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행위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위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 안 하고 살거든. 만약에 내가 배운 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건 판단이 아니잖아. 내 판단이 아니잖아. 내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모방한다 판단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냥 권위에 기대서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니까 믿고 따른다. 그것도 판단 아니죠. 그 판단 아니에요. 그런 건 판단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의 어떤 그 내적인 검증에 의해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심신을 다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행위의 어떤 그 방향을 그 가치관이 됐던 세계관이 됐던 이 내용을 정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대로 행동하는 자기 판단을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이거 고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특히 우리 지금 같은 오성원 시대에서는 최고의 능력인 거죠. 최고의 능력인 거죠. 주체적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어떤 그 한글 한자어를 붙이시겠어요? 로직, 리저널, 로지컬, 레셔널에는 어떤 한자를 쓸게 한자어나 기존의 한자어 중에 어떤 걸 붙이시겠어요? 아니면 한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한 숙고가 필요한 거라서 그게 제가 3년만 유폐시켜 주세요. 3년 유폐시키면 곰곰이 생각해서 가장 적합한 걸 찾아내겠는데 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건 일반 철학계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 철학계에서도 이건 이거다라고 연결을 시켜 놓은 건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요? 네, 계산이 레이션, 네. 논리가 리전 딱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 언어 로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념 논리 두 개를 다 같이 잘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언어의 질서에 적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합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합의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가 많아요. 이데올로기를 이념이라는 한문으로 쓰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엉터리예요. 그거. 이데올로기하고 이념하고는 비슷도 안 해. 비슷하지도 않은데 이데올로기를 이념이라는 한문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념이라고 하는 말 있죠. 전통 한자에는 이념이란 말 없어요. 19세기 그 난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서 그런 말도 되게 많아요. 철학. 이거 전통적으로는 철학이라는 용어 없어요. 지금부터 그냥 세계를 제가 말 안 하면 다 19세기에 나온 겁니다. 사회라는 말도 19세기에 나온 거예요. 19세기에. 당연히 과학이란 말도 19세기에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죠? 원시 사회. 원시 시대에는 사회가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원시 사회라는 말을 쓰죠. 이게 개념 혼란이죠. 개념 혼란이에요. 왜냐하면요. 사회의 영어는 society죠. society를 사회라고 번역하죠. society를 사회라고 번역하죠. 사회라는 한문도 없었지만 어쨌든 서구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society 이거를 우리는 사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society는 원래 societa unity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societa는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도 이태리 같은 데서 마피아들의 특징은 패밀리 경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마피아인 거죠. 패밀리 경영이에요. 근데 서양아들의 패밀리는 혈연 패밀리가 아니고 15세기 중세를 지나면서 이 원거리 무역 중심으로 상인 집단들이 이제 부르주아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할 때 얘네들은 지금도 입양 개념이 서양에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 혈연이 아닌 계약 패밀리 개념들이 발달해 있었단 말이에요. 계약 패밀리 개념들이 발달이 돼 있어서 소케타라고 하는 말은 컴패니언의 연합이란 뜻이에요. 컴패니언이 지금 우리가 컴퍼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컴퍼니가 회사잖아. 컴퍼니도 그런데 가만 보면 뭐냐면 함께, 포니, 소뚜껑. 그러니까 컴퍼니는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지. 한솥밥 먹는 사람들을 컴퍼니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옛날에 상인 집단의 규모를 두고 그 규모가 몇백 명이면 이건 컴퍼니. 몇천 명이면 이건 소케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케타가 유니티 되면 이건 소사이어티. 그러면 힘이 크잖아. 힘이 크면 나라 하나를 살 수 있거나 세울 수 있거나 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걸 소사이어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소사이어티란 말 속에 이미 어찌 보면 역사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벌써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부르주아 상인연합이 지배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이어티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부르주아 지배 시대를, 상인 지배 시대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지. 상인이 지배하지 않고, 만약에 혈연적인 질서가 지배를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군인이 지배를 한다든가, 전제 군주가 지배를 한다든가, 이러면 소사이어티가 아닌 거지. 개념상 소사이어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시 사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뭡니까? 사회라는 말도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한문이기도 하지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범위가 딱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말을 써버린 거잖아. 그럼 개념을 오용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로지컬하지 못한 거죠. 비논리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념의 범위에 어긋나게 배치를 했으니까 이건 비논리적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엄청난 비논리를 평소에 늘 하고 있다는 거야. 엄청난 비논리, 즉 개념과 논리에 맞지 않는 배치를 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정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고 옛날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요즘 뭐 퓨전 사극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개념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이건 그냥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지각이 뭔가를 말하기. 근데 이 굉장해 보이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다 지각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사고는 지각이 만들어낸 착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별도의 창조적인 힘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이야기는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각 얘기로 한 타임을 다 썼는데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철학은 지각과 사고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철학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금 확실하게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각의 세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